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21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이었죠. 주요 후보들은 각자 유세를 펼치면서 민심에 호소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방탄복 차림으로 강행군을 시작했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각각 순댓국과 학생식당 식사로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박광열 기자가 선거 유세 첫날 주요 모습을 정리했습니다. 정장 차림으로 첫 유세 현장 연단에 오른 이재명 후보. 재킷을 벗자 흰색 방탄복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각종 테러 제보로 인한 경호 우려에 따른 조치입니다. 우리 사회를 극단의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넣어서 대선 후보가 방탄복을 입고 유세를 해야 하는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착용한 구두를 운동화로 갈아 신는 퍼포먼스도 있었는데 안 그래도 열심히 뛰시는데 얼마나 더 열심히 뛰실지. 네. 민주당 상징인 파란색에 국민의힘의 상징색인 붉은색이 더해졌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는 파란 운동화였다는 점과 비교해 국민 통합과 화합을 부각하는 의미란 해석이 나옵니다. 단일화 관련 진통을 겪었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급한 대로 기호와 후보 이름이 없는 붉은색 점퍼로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시장 안 식당에서 순댓국으로 아침을 해결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등 눈높이를 맞추며 민생 해결사를 자처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어려움, 민생의 고달픔, 이 위기를 어떻게 다시 한번 반등, 상승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영감을 얻고. 거대 양당에 맞서 시대, 세대 교체를 강조하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대학교 교내 식당에서 학생들과 마주하며 청년 세대 표심에 접근했습니다. 이준석 정부가 출범하면은 어느 정부보다도 대한민국 젊은 세대의 문제를 과감한 방식으로 다루겠다. 이런 결의를 또 다지면서 오늘 이렇게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 후보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표심에 노크를 하며 22일 동안의 열전을 예고했습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이런 가운데 후보자들이 선관위에 10대 공약을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정책 경쟁의 시작도 알렸습니다. 민주당 이재명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경제를 최우선에 뒀고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정부 조직 개편을 1순위로 꼽았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예산은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늘려 3강으로까지 도약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정부가 하는 일은 이제 조정이죠. 조정, 지원 그런 역할인데 일단은 지원이 중요하겠고. 내란 종식 분야에선 국방 문민화와 대법관 증원 등 강도 높은 개혁이 상당수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수사 기소 분리에 더해 징계 수단에 파면을 넣겠다며 고강도 규제책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역시 1호 공약은 경제에 방점을 찍었는데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주 52시간 제도를 재정비해 최종적으로 일자리 창출 성과를 내겠다는 구상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침체, 장기 구조적 침체 국면에 들어와 있고 인공지능 산업 투자와 생태계 조성은 2호 공약에 배치했는데 에너지 공급을 위한 원자력 발전 비중을 높이겠다는 내용도 함께 넣었습니다. 이 밖에 청년 주거 부담을 줄이는 공급 정책과 경기지사 시절 성과로 꼽히는 GTX를 전국으로 확장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놓았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 힘빼기란 이름을 붙인 정부 조직 개편을 1순위로 꼽았습니다. 정부 부처를 13개로 줄이고 안보, 전략, 사회부총리를 임명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정부 효율화와 함께 제3당 후보로서 협치의 기반을 염두에 뒀다는 해석입니다. 양당 구조에 두 개의 거대한 탑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새롭게 다시 짜는 선거입니다. 해외 이전 기업의 국내 복귀도 약속한 이 후보는 국민연금의 구조개혁과 자동조정장치 시행 등 청년층에 특화된 공약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원외에선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증세를 통한 사회 불평등 해소를 내걸며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각기 다른 후보자들의 10대 공약은 각 당의 색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이념적 지표라는 분석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심한 진영 갈등이 예상되는 이번 대선이지만 건전한 정책 경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네, 대선 후보들의 오늘 일정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 험지로 꼽히는 대구 경북과 울산 지역 민심 공략에 나섭니다. 이 후보는 경북 구미와 대구의 중심지를 방문하고 뒤이어 경북 포항과 울산 번화가에서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지역 유세 일정을 이어갑니다. 김 후보는 대구 경북 선대위 출정식 뒤 울산에서 유세를 가지고 오후에는 부산으로 넘어가 산업은행 이전 관련 현장을 방문합니다. 이어 부산 선대위 출정식에 참석한 뒤 자갈치 시장에서 유권자들을 만납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 대구 죽전 내거리에서 출근 시간 피켓 유세를 한 뒤 경북대학교 학내 식당에서 학생들과 식사를 합니다. 이어 대구시 의사배관에서 의료현안 간담회를 가진 뒤 칠성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버스킹 형식의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퇴근 시간에는 228 공원에서 집중 유세를 벌이는데 대학생과 의료계 관계자, 또 상인들과 만나 대화하며 이 후보의 강점인 젊음과 소통을 강조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대선 일정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에게 부과했던 관세를 대폭 인하하기로 합의하면서 뉴욕 3대 지수가 동반 급등했습니다. 다우지수는 2.81%, 벤치마크 지수인 S&P 500은 3.26%,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4.35% 올랐습니다. 월가에선 이번 합의로 미중 양국이 더 폭넓은 합의로 가는 가속된 경로에 접어든 것이 명확해지면서 올해 시장과 기술주가 새로운 고점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미중 관세 협상에서 합의문에 담긴 것 이상의 성과가 있었다며 미국의 승리라고 또 한 번 포장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이번 주말 통화를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미중 간의 근본적인 갈등 해결이 쉽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 합의의 최대 성과는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기로 한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관세 전쟁의 이유였던 무역 적자 해소를 대중 수출 증가로 실현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The best part of the deal was that we opened up China. China agreed to open itself up to American business to go in, and it would have been a great thing, I think, for China. 자신의 관세 정책으로 중국이 큰 압박을 느꼈다며 모든 비관세 장벽을 없애고 펜타닐 문제 해결도 약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과 통화도 곧 이루어질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And they were very happy to be able to do something with us. And the relationship is very, very good. I'll speak to President Xi maybe at the end of the week. 다만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별 관세는 인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800 미만 소포에 대한 관세도 철회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유예 기간 동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국에 대한 관세는 30%보다 훨씬 높아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합의로 긴장 완화에 첫 발을 내디뎠지만 미중 무역 갈등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까지는 난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시장 개방부터 펜타닐 문제 해결까지 트럼프가 내세우는 성과들은 모두 합의문에 담기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최종 담판까지는 생각보다 오랜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삼성전자가 초슬림형 스마트폰 갤럭시 S25 엣지를 공개합니다. 기존 모델 기준으로 봤을 때 S25의 두께는 7.2mm인데요. 갤럭시 엣지는 5.8mm에 불과할 것으로 외신에선 보도하고 있습니다.
더본코리아가 자사 브랜드 음식점 대표 메뉴를 최대 반값 할인하는 행사를 오늘부터 오는 25일까지 진행합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잇단 무리 끝에 내놓은 상생 지원책 중에 하나인데요. 점주들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이끌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전 세계 158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달 1일에 개막한 오사카 엑스포의 한국 주간이 오늘부터 오는 17일까지 열립니다. 오늘 한국의 날 공식 행사에 재계를 대표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이었습니다. 요즘 보안 사고, 해킹 사고에 대한 우려가 크죠. 이런 상황 속에서 글로벌 명품 브랜드인 디올 역시 해킹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디올 측은 고객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올해 1월 26일 외부 권한이 없는 제3자가 일부 고객 데이터에 접근한 사실을 지난 7일에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 이번 사건에 영향을 받은 데이터에는 고객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우편 주소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고객의 은행 정보와 신용카드 정보를 포함한 금융 정보는 어떤 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5월 13일) 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서울신문입니다. 대선 레이스에 본격 돌입하면서 후보들은 24시간이 모자란 강행군을 펼치는 중입니다. 사실상 체력전이기도 한 선거운동을 위해서 각자의 방식으로 체력 관리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1964년 이재명 후보는 탁월한 체력에 더해서 언제 어디에서나 숙면을 하는 게 비결입니다. 베개에 머리를 대면 5초 안에 잠든다고 하네요. 또 1951년생 김문수 후보는 이 턱걸이로 유명하죠. 틈만 나면 운동장을 돌고 턱걸이를 한다고 하고요. 훌라후프나 팔굽혀펴기를 하는 영상도 SNS에 공개해왔습니다. 1985년생 이준석 후보는 따릉이와 달리기가 건강관리 수단입니다.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건강과 체력 관리에 힘을 쏟는 대선 후보들, 선거운동 이틀째인 오늘은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유세에 나설 예정입니다. 다음 경향신문입니다. 이번에 등록한 대선 후보 7명은 모두 남성이죠. 대통령 선거 후보에도 또 정책에도 여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는 기사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전국 때 여성들은 광장에서 여성 의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정책, 비동의 강간죄 도입 등이 대표적이었는데요. 하지만 유력 후보들의 공약에서 여성이란 단어를 찾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 대선과 달리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여성 의제에 좀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여성 정책은 출산과 육아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공약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세웠죠. 여성계는 12.3 계엄 때 광장에 나섰던 여성들의 요구를 정치권이 외면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후보들이 여성과 성평등 관련 주제를 회피하는 걸로 보인다고도 지적하는 중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유세 현장에 흥겨운 로고송도 빼놓을 수가 없죠. 유권자들의 귀를 사로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데요. 이와 함께 각 후보들의 슬로건도 눈길을 끕니다. 네, 슬로건 먼저 볼까요?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을 내세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새롭게 대한민국, 정정당당 김문수를 슬로건으로 쓰고요. 이준석 후보는 미래를 여는 선택, 새로운 대통령을 택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각 후보의 로고송 플레이리스트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총 18곡의 로고송을 사용하는데요. 네, 지금 들으시는 이문세의 붉은 노을 등 인기 가요도 있고요. 창작곡도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중독적인 멜로디의 후크송 11곡을 선곡했습니다. 질풍가도 속에 거친 파도에도 굴하지 않는다는 가사로 꽃꽃 문수의 특징을 녹이기도 했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죠. 네, 다음으로 이준석 후보 보겠습니다. 박현빈의 아 뜨거란 노래를 개사했는데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8년 전 19대 대선 때 사용했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기 위한 홍보 전략을 세워서 선거운동을 펼치는 각 후보들인데요. 어떤 로고송이 여러분들 귀에 더 오래 맴돌지도 궁금해지네요. 이어서 조선일보입니다. 2기 취임 후 첫 중동 순방을 앞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카타르 왕실에서 5,610억 원의 비행기를 선물 받기로 한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받은 초고가 선물이 뇌물은 아닌지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주요 쟁점들 정리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받기로 한 기종은 13년 연식의 보잉 항공기입니다.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 1으로 쓸 계획인데요. 미국 헌법상 대통령 개인에게 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카타르는 일단 미국 국방부가 임시로 쓰도록 했습니다. 트럼프 퇴임 직전에 트럼프 기념 도서관에 기증하는 형식이라 과정이 좀 복잡한데요. 이를 두고 미국 언론들은 결과적으론 카타르가 트럼프에게 주는 선물이나 다름없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럼 카타르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나 비싼 선물을 트럼프에게 안겨주는 걸까요? 카타르는 예전부터 트럼프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물도 정치적 로비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운항한 지 30년이 넘은 낡은 에어포스 1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왔는데요. 이번 일에 대해서 공개적이고 투명한 거래라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이를 둘러싼 법적 논쟁과 함께 미국 내에서 논란이 당분간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레오 14세가 새 교황으로 선출된 배경엔 진보와 보수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가톨릭 교회의 고민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교황의 드레스 코드에서 그 힌트를 엿볼 수 있다는 기사입니다. 레오 14세는 전통 복장인 진홍색 망토 모제타에 황금 십자가를 착용하고 대중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장식이 없는 흰색 사제복과 철제 십자가를 착용했던 것과는 대조적이죠. 또 교황권을 상징하는 어부의 반지 색깔도 레오 14세는 금색, 프란치스코는 은색으로 다릅니다. 이를 두고 해외 언론은 가톨릭 보수층을 의식한 옷차림이고 전통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드러낸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소박한 검은색 구두와 흰색 제의는 프란치스코의 스타일을 연상시킵니다. 네, 이렇게 교황의 드레스 코드에 담긴 힌트 좀 감이 오시나요? 레오 14세가 전통과 개혁 코드를 번갈아 사용하면서 균형을 잡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5월 13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3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계엄이 해제되더라도 2번, 3번 다시 선포하면 된다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권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함께 국회 현장에서 움직인 오상배 전 부관은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 사이의 통화 내용을 차 안에서 엿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비화폰에 대통령 문구가 떠서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건넸고 스피커폰은 아니었지만 윤 전 대통령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이 4번 정도 통화한 거로 기억한다고 밝힌 오 전 부관은 윤 전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4명이 한 명씩 들쳐업고 나오라 했고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말하는 걸 들었다고 한 진술을 확인했습니다. 또 검찰이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의 통화 가운데 가장 기억나는 내용을 묻자 국회에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해도 2번, 3번 계엄을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하란 취지로 얘기한 걸 기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증언의 신빙성을 꼬집었습니다. 계엄이 터진 뒤 이 전 사령관에게 수많은 사람의 전화가 왔을 텐데 어떻게 대통령과의 통화만 구체적으로 내용을 기억하고 이동 중인 차 안에서 모두 다 듣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하냐는 겁니다. 오 전 부관에 이어 2번째 증인으로 나온 박정환 특수작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해선 검찰이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이 국회로 헬기 투입을 지시하게 된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다만 시간이 부족해 신문을 마치지 못했고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박 참모장과 함께 이상현 일공수 특전여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가면서 국회 봉쇄 쟁점을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내일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는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김 여사가 지난 지방선거와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와 김상민 전 검사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는 20일로 예정돼 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 기일이 미뤄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후보가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 기일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부와 또 대장동 사건 재판부도 이 후보 측이 기일 변경을 신청한 당일에 기일을 대선 이후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10만 원어치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심에서도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모임은 김 씨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며 김 씨가 수행비서가 결제한 사실을 묵인 또는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는 경기도 지사였던 이 대표가 지난 대선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 6명의 식사비 10만 4천 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대신 결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형량인 벌금 15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수행비서 배모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사실을 묵인 또는 용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식사 모임은 대선 경선을 앞두고 당내 유력 정치인의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로 김 씨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또 김 씨의 다른 사적 용무에 여러 차례 경기도 법인카드가 사용됐고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다른 식사 모임의 결제 내역을 보면 각자 결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고 이후 김 씨 측 변호인은 취재진 앞에서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여전히 1심과 마찬가지로 아쉬운 판결이 반복됐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일부 사실만 선택하고 그것으로 간접 사실을 추정하고 공직선거법을 어겨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다음 달 3일 조기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이 후보 지원을 위한 김 씨의 선거운동에는 큰 지장이 없을 전망입니다. YTN 유선입니다.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전 KDN의 하청업체 직원들이 소모품 비용 과다 청구로 수년간 횡령한 정황을 어제 YTN이 단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정작 횡령이 벌어지는 동안 한전 충북본부와 한전 KDN은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공공기관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한전 KDN의 하청업체 직원 2명이 수년 동안 소모품 비용을 과다 청구하는 방식으로 발생한 횡령 사건.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와 한전 KDN 충북사업처에서 프린터 등 전산 소모품을 관리하며 실제 사용된 양보다 비용을 부풀렸습니다. 하지만 횡령 사실은 한전 본사가 소모품 집행 실적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하청업체는 소모품 비용을 한전 KDN에 청구하고 한전 KDN은 이를 다시 한전 충북본부에 보고해 비용을 정산받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비용이 과다 청구된 사실을 수년간 두 기관이 모두 확인하지 못한 겁니다. 한전은 물론 자회사인 한전 KDN에서도 내부 결제 과정 등의 문제가 없었는지 자체 감사에 들어간 상황. 하지만 정확한 피해 금액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전 측은 사무실 등에서 사용하는 프린터 수가 많아 정확한 피해 금액 확인에 시간이 걸린다며 피해 규모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관리 부실을 드러낸 사례라며 내부 관리 시스템 점검과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관리가 느슨하니
속된 말로 눈먼 돈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뭔가 점검 부분도 좀 내실화할 수 있게 감독 자체를 좀 강화해야 할 필요도 있고, 또 다른 업체와의 계약 관계에서도 비슷한 문제는 없는지 전반적인 실태 점검도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전 측은 정확한 피해 금액 등이 확인되면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환수 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세금이 새는 수년 동안 관리가 부실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극단으로 치닫던 관세 전쟁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많이 엇갈립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상은 하셨습니까?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굉장히 갑작스러운 발표긴 했어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까지 대폭 인하가 나올 줄 몰랐는데 얼마나 낮춘 겁니까? 예, 사실은 어제 발표가 있기 전에 그 중국과 미국이 각각 115%포인트 낮췄습니다. 근데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80% 수준이 적절하다고 했거든요. 예.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수준이 80%인 것에 비해서 미국이 중국에 매기는 관세는 30%. 네. 그다음에 중국이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세를 낮춘 수준은 굉장히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고요. 실제 협상 결과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해방의 날 이후에 보복 관세, 서로 싸우는 과정에 올라간 관세까지 생각하면 145%였던 게 30%로 내려갔고요. 반면에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25%에서 10%로 낮추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했던 수준보다 굉장히 낮은 거고, 이것 때문에 시장에서도 기대를 상회하는 수준이라는 평가를 내린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언급하셨듯이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이런 배경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우리가 지난 한 달 정도 동안에 4월 2일 이후에 관세가 예상보다 크게 나온 이후에 시장이 굉장히 많이 요동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도 굉장히 금리가 높게 올라가면서 사실은 미국이 재정 적자 등을 통해서 금리를 낮추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금리가 올라간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어제 저희 베선트 장관이 한 인터뷰에서도 살펴보면은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관세로 인해서 경제가 굉장히 멈춘 상태에 있었다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이게 관세로 인한 경제 핵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전쟁 속에서는 아무도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베선트 장관도 주말 양측 대표단이 공통된 인식이 어느 쪽도 디커플링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단절이 아니라 어떤 관세를 통해서 무역 봉쇄가 나타나는 효과를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것보다는 사실은 시장이 열리면서 서로 혜택을 보는 것을 이제 원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떤 금융시장에 혼란이 왔었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악화 우려도 굉장히 심각해진 상황이었고, 반면에 중국은 CPI가 마이너스로 나오면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물가가 마이너스로 나와서 물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성장률이 5% 정도로 안정을 보이곤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경우 사실 그 전날 신화통신 같은 데서 나온 것으로는 우리가 성장률도 안정되어 있고 미국과 상관없이 내수 시장을 안정함으로써 경제를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일종의 자신감을 보였었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고용 안정이라는 게 사실은 도시조사 실업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농촌 청년층의 불안이 좀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할 정도로 중국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런 어떤 불안한 경제가 계속 불안한 상황에서 어떤 정치적인 불만이 쌓이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와 중국 모두 정치적으로 어떤 경제 성과를 강조하고, 반면에 이런 불안함은 없앰으로 인해서 어떤 자국 내에서도
어떤 정치적인 기반을 확보하고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킴으로써 경제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강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모두 지금과 같은 극한 대립을 이어가기에는 부담이 너무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자, 지금 그래서 미국이 부과하는 대중 관세가 30, 중국의 대미 관세가 10%. 이것도 굉장히 높은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그 4월 2일 전에 그다음에 예. 트럼프가 이전에 들어오기 전에는 10에서 20% 수준이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4월 2일에 그 상호 관세를 이제 34%로 올렸고 그 다음에 그 전에도 사실 펜타닐로 인한 20%의 추가 관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호 관세 10%에 펜타닐로 인한 관세 24%. 이게 계산이 되게 복잡합니다. 하도 여러 차례 올랐고 네. 그 다음에 이 보복 관세로 인해서 145%까지 오른 거기 때문에 미국에서 다 헷갈려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사실 145%까지 갔기 때문에 지금 낮춘 게 많이 내려왔다라는 생각을 네. 하지만 여전히 34%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그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철강이나 알루미늄, 자동차 등 이제 섹션 2, 3위 품목이라고 하는 것들은 품목별 관세요. 예, 품목별 관세로 25%를 이제 추가로 이제 25% 관세를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품목은 10%가 아니라 25%에다가 펜타닐 20%라면은 45%의 관세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중국이 미국에다가 수출하는 것 중에서 어느 정도 중요한 품목들, 미국이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품목은 여전히 높은 45%의 관세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품목들은 30%, 이것도 사실 낮은 관세는 아닙니다만 30%, 그리고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는 45%의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145%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절대로 낮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지금 수준만으로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휴전선언 이후에 트럼프가 여러 가지 성과들을 열거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크게 내세운 성과 중에 하나가 중국의 시장이 개방되었다라는 점을 밝혔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장이 개방되고 또 정상 간의 통화가 이루어지고 또 실제 만남까지 이루어지기까지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예, 사실 트럼프가 늘 그 시진핑 자기랑 굉장히 친하고 네. 자기를 그렇죠. 좋아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시진핑도 아마 그런 식의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었거든요. 네. 사실 그 트럼프는 뭐 곧 협상을 할 거다, 협상이 진행될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중국에서는 우리는 뭐 미국이 협상할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안 했고 실제로 미국이 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식의 좀 어떤 긴장감이 남아 있었었는데 사실 트럼프가 이게 굉장히 성과라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사실 시작은 결국 트럼프가 했던 거고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병 주고 약 주고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는 게 관세가 굉장히 올라가서 시장에 불안감을 안겨줬고 물론 관세가 내려오기는 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다만 앵커님 말씀대로 그 미중 무역 합의의 최대 성과로 꼽은 것은 중국 시장이 개방됐다라는 건데 개방하겠다라는 얘기죠. 아직까지 이것에 대한 것은 그렇죠. 협상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네. 그게 90일 동안 유예가 됐고 90일 동안에 어느 정도 협상이 진전되는가에 따라서 사실 관세가 뭐 정말로 이게 유예된 수준에서 더 내려오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그러니까 해결될 방향이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이제 강조하는 것은 중국이 이제 미국 기업을 환영하기로 했다. 사실은 자본시장과 어떤 미국의 수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중국이 미국에 가지고 있는 무역 흑자, 미국이 중국에 가지고 있는 무역 적자를 줄이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 중국은 뭐 미국 제품하고 기업에 비해서 매우 제한적인 접근만 허용을 했고 관세뿐만이 아니라 비관세 장벽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런 것들을 낮추도록 유도를 할 거고 이것을 이제 시진핑 주석과 협상을 통해서 이제 정상 간에 이제 해결을 하겠다라는 소통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을 개방을 한다고 해서 지금보다 미국 제품이 더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게 될지 이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건 지금은 일단 휴전이 된 상황이고 양국 간의 논의가 계속 이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최종적인 합의가 그런데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은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시장을 개방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저희의 경우도 우리나라의 경우도 어떤 그 미국과의 그
무역에 있어서 비관세 장벽, 어떤 예.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늘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미국의 서비스업 같은 것들이 중국에서 어떤 식으로 개방이 될 것인가. 그리고 특히 네. 자본시장이 개방되는 것은 협상이 이제 쉽지 않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장은 한숨을 돌리긴 했지만 이게 결국은 90일 시한부이기 네. 때문에 그 8월 10일까지 추가 합의가 없으면 이게 자동 복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측면에서는 이 높은 관세가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다라는 불안한 감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도 사실 어떤 시장 개방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그 베선트 장관이 이제 강조했던 부분이 그 공급망을 어떤 전략적으로 재균형을 찾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미국이 의약품이라든가 반도체, 철강 등 한 5에서 6개 정도 핵심 산업에 있어서 공급망이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측면을 느꼈는데 네. 이것을 국내로 이전을 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친한 어떤 동맹 국가로 이전하는 네. 그러니까 미국 내지는 동맹국으로 리쇼어링 또는 니얼쇼어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미국이 여전히 강조하는 것을 보면은 사실 관세를 내리는 거는 어떤 협상용으로 당근을 내민 것이지 결국 미국이 원하는 것은 그 리쇼어링 기조고 미국에서 제조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아직 바뀌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중국과의 휴전 협상이 이루어졌고 더 앞서서는 영국과의 합의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나라와의 협상이 이제 진행 중인데 우리나라 협상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모레에 이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방한을 하죠. 예. 일단은 뭐 100%가 넘는 상호 관세가 10에서 30% 수준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일종의 기준으로 삼는다면은 어떤 우리나라의 관세 협상도 생각보다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나라하고 일본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협상을 할 거고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서두르면 안 되고 어느 정도 다른 나라가 협상한 것을 보고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좀 중국이 먼저 협상한 결과가 나오니까 다른 나라가 협상한 걸 보는 게 좀 도움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될 경우에 이제 이슈가 됐던 게 우리나라의 대중 중간재 수출이 여전히 이제 미국의 이제 대미로 수출이 될 때 뭐 타격을 입는다는 게 이슈가 됐던 거고요. 다만 이번 합의로 그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라는 점에서 대중 수출과 관련된 부분을 일단 안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앞으로 이제 미국의 관세 전쟁 기조에서 일정 부분 후퇴하기는 했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의약품, 반도체 등과 관련된 공급망 관리와 관련돼서 우리나라에다 어떤 것을 요구할 것인가. 물론 우리나라에게도 미국보다는 좀 낮은 관세율을 요구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자동차를 비롯해서 반도체, 그다음에 의약품 이런 것들과 미국이 우리에게 요구했던 플랫폼 관련 어떤 개방 같은 것들은 여전히 묶어서 이제 비관세 장벽이라고 미국이 언급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협상에서 이제 이슈가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뭐 우리 쪽의 비관세 장벽이라고 지적하는 부분도 많으니까요. USTR 대표가 왔을 때 어떤 논의들이 이어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슈 한번 짚어보도록 할까요? 간밤에 역시 트럼프는 트럼프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약값을 낮추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어요.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사실 그 미국이 약값이 굉장히 비싸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사실 트럼프가 일기에 있을 때, 그러니까 첫 번째 재임 당시에 2020년에 어떤 이 약값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게 여기 관세와 마찬가지로 이제 최혜국 대우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관세가 가장 죄송합니다. 이제 약값이 가장 낮은 국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과 똑같이 약값을 이제 낮추도록 요구를 하는 건데요. 이거는 주로 메디케어와 같은 공공보험 시장에 적용될 전망이 높습니다만 민간보험에도 확대될 확률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 미국이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같은 어떤 그 의료복지와 관련돼서 약값으로 쓰이는 비용을 절감함을 통해서 10년간 최대 $1,000억 달러까지 절약이 가능해져서
어떤 거시 경제 측면에서 재정의 안정성을 좀 높인다라는 그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이게 약가 인하가 신약 R&D 투자 축소로 이어질 경우에는 사실 미국이 어떤 면에서는 그 신약을 개발하는 R&D를 이끌고 신약 개발을 전 세계에서 이끌던 나라인데 이것이 뭐 만약에 어떤 신약 개발이 더뎌질 경우에는 장기적으로는 복지비가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뭐 가계 의료비, 뭐 보험료 이런 것들은 줄어들 것이 어느 정도 분명하기 때문에 제대로 진행이 된다면 뭐 미국 경제에는 좋아질 측면이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이제 바이오시밀러를 이제 미국에 수출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이제 그 미국에서 직접적으로 위탁 생산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많은 경우 그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가 끝난 다음에 복제약품을 수출하는 건데 이것은 이제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제 처방이 확대되면 점유율을 확대를 할 수 있는 반면에 마진이 줄어들게 되면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의 생각은 외국에서 연구개발 비용을 미국에 전가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피해의식이 참 많은 분인 것 같긴 합니다. 오늘은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경제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휘자 정명훈이 세계적 권위의 오페라 극장인 이탈리아 밀라노 라스칼라 극장의 음악 감독에 선임됐습니다. 라스칼라 극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정명훈이 리카르도 샤이의 뒤를 이어 2027년부터 2030년 2월까지 음악 감독직을 수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778년 개관한 라스칼라 극장은 전 세계 성악가들의 꿈의 무대로 꼽히는 곳으로 아시아인이 이 극장의 음악 감독직을 맡는 건 247년 역사상 처음입니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고은재 캐스터. 네, 고은재입니다. 어제 낮에는 덥더라고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은 다소 더웠던 어제보다도 기온이 더 올라갑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15도 안팎으로 출근길 기온도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 동안에는 서울 등 대부분 지역이 25도 이상까지 치솟겠고 특히 일부 동쪽 지방은 30도에 육박하는 여름 더위가 나타나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 겉옷은 가벼운 걸로 챙기셔도 되겠습니다. 네, 날씨 변동이 참 심합니다. 오늘도 아침 한기에 주의가 필요한 곳이 있다고요? 네, 아침과 낮 기온이 함께 오르면서 여전히 일교차는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아침도 곳곳에 안개가 짙은데요. 특히 일부 전남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200m 아래로 뚝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출근길 안전 운전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특히 강원 북부와 전남, 또 경남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시야를 가리고 있는데요. 해안이나 강, 호수 근처 도로에서는 속도를 더욱 줄이셔야겠습니다. 앞으로 기온이 오르면 안개는 차차 걷히겠고 오늘 전국 하늘을 구름만 가끔 지나겠습니다. 다만 수도권과 충남, 부산에서는 오전 한때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공기는 어제보다 확연히 부드럽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14.8도, 대구는 14.1도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이 25도, 광주 27도 등 곳곳에 여름 같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특히 강릉 29도, 대구 28도 등 동쪽 지방에는 서풍이 산맥을 넘으면서 더욱 뜨거운 열기를 불어넣겠습니다. 구름 사이로 쨍쨍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낮 동안 자외선과 오존도 강해집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음, 오존 농도 나쁜 수준까지 오르는 만큼 한낮에 야외 활동하신다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중부 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이 이어지겠습니다. 무너지거나 날아갈 수 있는 시설물은 잘 정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5월 13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